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저 보고 싶으셨죠? 아닌가? 제 영상이 보고 싶으셨나? 그래서 최대한 제가 빨리 오려고 했지만 알바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 2주 동안 진짜 바빴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영상 못 올린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많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왔으니까 오늘 내용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뭐 할지 안 궁금하세요? 여기저기서 궁금하다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신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신라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네, 금관 나왔고 또 뭐가 떠올라요? 삼국통일이요. 네, 김유신, 김춘추 뭐 여러 가지 이건들이 들리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오늘 다 신라에 관한 내용들이 맞아요.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 전에 오늘의 책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표지는 이렇고 뒷표지는 이렇게 사진으로 채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책등을 만들어 놨어요. 책등이 있으면 책이 이렇게 안 펼쳐지고 이렇게 딱 붙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책등 만드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 만들어서 올려놓을게요. 그거 참고해서 책등 만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김유신이었다면 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내가 김유신이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내용으로 글을 쓰는 공간이 있고 여기에는 고대 국가 속에서 신라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는지 그거를 나타내주는 표가 있어요. 그리고 책은 이렇게 지그재그 북으로 오늘도 만들 거예요. 이제 지그재그 북 익숙하시죠? 네, 오늘 책틀은 이렇고 그럼 우리 이제 준비물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봐야 되겠죠? 준비물 나와주세요. 자, 이제 준비물을 알아보았으니 본격적으로 책 만들기를 시작해 봐야 되겠죠? 오늘 책틀은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된 책틀이에요. 전에 만들었던 거하고 별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책등이 만들어졌다는 게 큰 차이예요. 이 책등은 0.5cm 정도로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크라프트지 중앙에 이렇게 0.5cm의 책등을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 방법은 따로 영상을 통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참고해서 만들어 오시면 되고 속 색지는 저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을 선택을 했어요. 신라하면 황금의 나라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황금하고 제일 가깝다고 생각되는 색인 노란색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책 샘플을 보여드렸을 때 보셨다시피 오늘의 책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사이를 이을 수 있는 이음새 부분이 필요해요. 이 이음새 부분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1cm씩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저는 모두 7장을 접어 주었어요. 이 7장을 이제 이음새 부분을 이용해서 이어서 붙여 줄게요. 네, 지그재그로 접어 주었어요. 접어 주었으면 이제 속 내용을 채워봐야 되겠죠? 내용 채워볼게요. 속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블로그에 올려놓은 파일 다운받아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에 사진 파일도 함께 올려놓을게요. 블로그 주소는 여기 밑에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죠? 요거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고대 국가로 가는 길, 귀족들에게 왕이 휘둘리다라는 주제예요. 그 주제를 제일 안쪽 처음 면에다가 써줄 거예요. 함께 같이 해볼까요? 신라는 여기 띄워놓은 지도에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태백산맥에 가로막혀 있어서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를 통하지 않으면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대 국가로 가는 길도 굉장히 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의 힘에 의해서 왕이 이리로도 갔다가 저리로도 갔다가 휘둘려서 왕권이 약했죠. 그래서 최고 지배자에 대한 호칭도 처음에는 왕이 아니라 이사금이었어요. 이사금은 이빨이 많은 사람, 즉 연장자를 뜻한다고 해요.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이사금을 했고 그러다 점차 왕권이 강해지면서 최고 지배자의 호칭도 왕이라는 것에 맞게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요약된 내용본도 함께 올려놓을 테니 요약된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고대 국가가 된 신라, 왕위가 세습되다예요. 신라 고대 국가의 시작은 내무랑 때예요. 왜 그런가 다들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신라의 주둔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위도 이제부터 김씨가 세습하게 됐고 최고 지배자의 호칭도 이사금에서 마리깐으로 바뀌게 돼요.
마리카는 대곤장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칭기스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북방 민족이 최고 통치자를 부르는 호칭이 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칸의 간이 칸을 뜻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경주 내무랑릉 정경이라고 되어 있는 사진을 붙여줄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신라. 신라와 백제 간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견제하다예요. 이제 신라도 서서히 왕권이 이렇게 요만했다가 이렇게 커지게 되었어요. 했는데 이제 왕권이 점차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 고구려가 간섭하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5세기에 남하 정책을 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와 나제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세기에는 삼국 중에서 신라가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고구려의 도움으로 적절하게 왕권을 강화하고 이제 백제랑 손을 잡으면서 고구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점점 나라를 갖춰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라의 전성기는 6세기예요. 내용을 적기에 앞서서 신라의 전성기라고 되어 있는 지도 있죠. 그 지도를 오려서 붙여줄게요. 어느 곳에나 붙이던지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저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붙여주세요.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이제 지증화, 신라의 새로운 발전을 거듭시키다예요. 한 나라의 발전이 제일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분야가 바로 경제 분야예요. 신라의 발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야는 농업이었어요. 특히 지증학 때 나라에서 소를 농경에 이용하는 우경을 장려한 덕분에 눈에 띄게 생산력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나라 이름도 사로국에서 신라로 바뀌게 되었어요. 신라는 날마다 새롭게 발전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날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 드디어 지배자의 호칭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뀌게 되죠. 이 발전을 토대로 영토 확장에도 나서요. 지금의 울릉도인 우상호까지 정벌하면서 울릉도에 속한 섬인 독도도 우리나라 영토가 되게 되죠. 지증왕이 중요한 인물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일본은 아직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데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이미 독도를 접수한 거죠. 자, 다섯 번째 키워드는 법흥화,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 체제를 완성하다예요.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한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고대 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업적을 알 수 있는데 법흥왕의 법은 로이기도 하고 불교의 불법을 뜻하기도 해요. 이름처럼 나라의 근간이 되는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도 공인한 왕이에요. 신라가 불교 공인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차돈이라는 사람인데 백률사라는 곳에 가면은 이차돈의 전설이 깃든 곳이에요. 이곳에 있는 백률사, 금동약사, 불사 입장 사진을 한번 붙여줄게요. 오려서. 여섯 번째 키워드는 신라 고유의 신분제도, 골품제가 만들어지다. 율령이 반포되면 자연스럽게 정비되는 게 있어요. 바로 관등과 관복입니다. 관등을 정하면서 귀족들 간의 서열 정리도 해주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신라의 고유한 신분제도인 골품제가 만들어지게 돼요. 골품제는 골족과 두품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골은 뼈를 뜻하고 두품은 머리에 품개를 매겼다는 뜻이죠. 어떻게 나누었는지 감이 오세요? 뼈는 타고나는 것이고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면 머리는 노력해서 똑똑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골 쪽은 타고난 귀족 혈통을 뜻하고 두품 쪽은 똑똑해서 관리가 된 지배층을 뜻한다고 해요. 자, 7번째 키워드는 이차돈, 신라의 불교 공인을 돕다예요. 또 법흥왕은 불교를 공인한 사람이라고 앞에서도 보고 왔었어요. 하지만 원래 신라에 이미 불교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귀족들의 반발이 너무나 강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도 못한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바로 총대를 맨 사람이 이차돈이었어요. 이차돈은 법흥왕에게 자신을 죽이면 부처님의 신기한 기적이 벌어질 거라면서 자기 목을 치라고 했대요. 그래서 귀족들이 모두 모인 데에서 법흥왕의 명령으로 이차돈의 목이 날아갔대요. 그랬더니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잘린 목에서는 흰젖, 즉 우유가 솟구쳐 나오고 머리는 피웅 하고 하늘로 솟구쳐 버렸대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라에도 불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되었어요. 자, 8번째 키워드는 금강가야를 멸망시키고 영토를 넓히다예요. 이곳에는 단양 적성비 사진과 포항 중성리 신라비 사진을 붙여줄게요. 중앙집권 체제의 기반이 마련되고 나서 법흥왕은 영토도 넓히고 싶었죠. 그래서 군대를 지휘하는 병부를 만들어서 그 한반도에서 제일 만만한 금강가야를 멸망시키고 영토를 넓히게 돼요. 자, 9번째 키워드는 진흥왕, 삼국 통일에 원동력, 화랑도 만들고 영토 확장하다예요.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진흥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흥왕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우리 여러분들 진흥왕이 역사책을 펼쳐낸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네, 11살이라고 해요. 심지어 백제와 동맹을 맺고 한강 유역을 뺏었을 때는 17살이었고요. 백제의 성왕을 관산성에서 죽이고 한반도에서 신라의 절대 우위를 확립한 때는 20살밖에 안 되었었다고 해요. 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거를 주제로 해서 드라마도 나왔던 적이 있는데, 네, 바로 화랑도입니다. 삼국 통일에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다 화랑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랑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진흥왕이고요. 화랑도는 화랑 플러스 낭도의 줄임말이고 지금으로 치면 꽃미남 군사학교예요. 화랑은 소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진골 출신 자대들 중에서 외모가 잘생긴 애들만 뽑아서 임명했어요. 낭도는 신분 제한이 없어 평민부터 진골까지 섞여 있었고요. 그러니까 신분 간 갈등이 사라지었겠죠? 낭도들이 자기가 딸을 화랑을 선택하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죠. 그러니 훌륭한 화랑은 많은 낭도들을 거느리고 그렇지 못한 화랑은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화랑이라 해도 부모만 믿고 설쳐봤자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이건 지배계급으로 자라게 돼 진골의 자질을 시험하는 과정이었다고 해요. 네, 10번째 키워드는 백제와 연합하여 한강 차지, 중국과 직접 교역하다 해요. 네, 진흥왕 때에는 강력한 부대를 통해서 백제와 연합해서 한강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한강 유역의 당황성을 통해서 중국과 드디어 직교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기쁨을 단양 적성비와 진흥한 순수비를 세우면서 기념했습니다. 이후에도 쭉쭉 영토를 확장해서 대가야를 정복하고 함경도까지 진출하게 되죠. 자, 11번째 키워드는 백제의 반격, 김춘추가 고구려를 도움을 청하다예요. 김춘추는 백제의 의자왕을 막기 위해서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7세기에 백제의 반격이 만만치 않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신라가 의자왕에게 뺏긴 성 중에 대야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야성 성주의 부인이 바로 신라의 대표적인 진골 귀족 김춘추의 딸이었죠. 김춘추의 딸이 의자왕한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딸의 복수를 하려고 눈이 뒤집힌 김춘추는 의자왕의 거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12번째 키워드는 고구려 연개소문, 김춘추를 감옥에 가두다예요. 당시에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직접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서 연개소문을 만나게 됐어요. 김춘추가 연개소문을 만나서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 신라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연개소문이 한강을 내놔, 그럼 도와줄게 라고 말했는데 김춘추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연개소문은 김춘추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13번째 키워드는 김춘추, 연개소문을 속이고 고구려를 탈출하다예요. 여러분들 토끼간 이야기 아시죠? 용왕이 병이 들어 토끼간이 필요해서 거북이가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온 이야기 아시죠? 이 이야기에서 토끼가 용궁에서 어떻게 도망쳤는지 기억하세요? 어휴, 간이 필요하면 말을 하시지.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간이 매일 만들어지니까 줄 수 있다고. 근데 지금은 간을 자기 집에다 두고 왔으니 가져오겠다고 하고 가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김춘추가 연개소문에게 신라에 돌아가서 이야기한 후에 한강 지역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탈출을 하는데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토끼는 김춘추고 토끼의 간이 한강이고요. 토끼에게 속은 용왕이 연개소문인 거죠. 만약 김춘추가 문지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역사가 바뀌었겠죠? 자,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마지막 키워드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마지막 14번째 키워드는 신라, 당나라 연합군,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다예요. 자, 고구려에서 탈출한 김춘추는 당나라로 가서 군사동맹을 제의하게 돼요. 고구려를 치려고 노리고 있었던 당이 신라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나당연합군이 형성되게 되고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면 신라가 그 땅을 차지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키면 그 땅을 당이 차지하는 것을 계약을 맺었던 것이죠. 660년 드디어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백제 계백이 이끈 결사대를 격파한 후 사비성을 공격하여 함락합니다. 그렇게 백제 600년 역사는 끝이 나죠. 복신, 도침, 흑치, 상지 등이 중심이 되어 4년간이나 백제 부흥운동을 벌였지만 결국 내분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어요. 백제를 멸망시킨 나당연합군은 고구려로 향합니다. 당시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입으로 국력이 약화된 상태였고 군대를 이끄던 연개소문마저 죽은 상황이었지요. 668년 고구려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백제와 마찬가지로 부흥운동을 벌였지만 결국 이들도 내분으로 실패하게 돼버리죠.
자, 이것으로 신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사진 남은 거 있죠? 요 사진 남은 것들은 표지에 붙여줄 거예요. 단 한 가지만큼은 지금 마지막 면 다 쓰시고 나서 이렇게 접으면 여기 비어있는 면 있죠? 여기에다 붙여줄 건데 그게 그 삼국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된 거를 붙여줄 거예요. 자, 이제 총 내용을 다 이렇게 써주었으니 먼저 만들어놨던 표지에 붙여주어야 되겠죠? 표지에 붙여줄 거예요. 이제 표지에 붙일 때는 풀칠을 꼼꼼히 해서 붙여주세요. 제일 안쪽 면에다 풀칠을 해서 붙여주셔야 해요. 자, 붙이실 때는 왼쪽 면이 아닌 오른쪽 면에 붙여주세요. 자, 다 붙여주었어요. 여기 면이 비어있죠? 여기 면도 한번 채워줄 거예요. 여기 면에는 김유신이 토끼간 이야기를 듣고 문지기를 설득을 해서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김유신이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적어보는 걸 해볼 거예요. 내가 김유신이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보도록 해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천년고도의 신라라는 제목으로 신라에 대해서 책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첫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표지는 이렇게 사진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속 내용을 내가 김유신이었다면 그리고 신라의 위치가 어느쯤 되었는지 쭉 해서 신라에 관한 내용들로 우리가 한번 쭉 이렇게 해서 쭉 채워보았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신라에 대해서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이야기가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 하는 댓글이 있다 그러면 그거 참고해서 다음 영상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